네, 이번 동영상 강의부터는요, 구성주의자들은 놀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성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인지적 발달 측면, 상상력, 창의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주의자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삐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삐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자죠. 그래서 인간이 인지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발달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이런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극이나 강화인을 통해서 지식이 주입되고 또 행동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어떤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그죠? 끌려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대다수의 어떤 어떤 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피아제는 자신의 이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극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 어떤 사람의 인지 과정을 봤던 그런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봤던 그런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를 전복시켰죠. 그래서 이런 인지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그런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아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괄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동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만의 지식을 어떻게 해 나간다.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요 내용을 여러분이 보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네, 아동은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만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만의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컨스트럭.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이죠. 구성주의죠. 자, 이렇게 피아제는 아동이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간다. 인지 구조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아제가 설명한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도 몇 가지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네, 여기서 보면은 동화라는 글자가 보이죠. 동화가 보이고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적응도 있고 네, 동화라는 단어랑 조절도 나왔나요? 네, 그리고 평형화라는 단어도 있었을 겁니다. 평형화. 네, 우리 책에서 그 호모 루덴스를 향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쓰이면서 피아제의 관점에서 놀이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잠시 영상 강의를 멈추고요. 여러분이 이 안에 단어들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4개의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평형화. 네. 적응은 나와 있죠. 네. 잠시 멈추고 한번 먼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이 괄호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지 한번 넣어보세요. 네. 한번 넣어봤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기본적인 인지구조의 단위, 이것을 설명한 이 개념으로 피아제가 쓴 용어입니다. 네, 인지구조의 기본적인 단위. 즉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강아지야.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리는 뭐 크레파스야. 크레용이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지구조의 어떤 기본적인 단위. 바로 네, 도식입니다. 도식이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식을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네, 바로 동화입니다. 동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아이들의 상징놀이, 무언가를 상징화하면서 놀이하는 그것을 동화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동화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다. 상징놀이에 대해서. 네,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네, 기억이 나나요? 자, 그리고 기존의 도식만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도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인지적 불일치 상황, 인지적 갈등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어떤 인지적인 불일치, 인지적 갈등 상황,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아이들은 그거를 변경하죠. 변경하고 혹은 새로운 도식을 아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레용인 줄 알았는데 크레용하고는 다르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도식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것을 다르게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걸 위에서 어떤 단어랑 어울릴까요? 네, 바로 조절이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조절을 하고 이런 일련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적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응.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이제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인지적인 불일치, 인지적인 갈등 상황을 아이들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평형화입니다. 평형화. 네. 그래서 불평형한 상황을 평형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한번 우리가 맞게 했는지 살펴보죠. 네, 맞게 이 개념을 넣었는지. 네, 맞았나요? 네, 도식, 동화, 조절, 그리고 평형화. 그래서 이렇게 피아제의 개념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 책에서 이런 동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지적 불일치 상황,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보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지적 과정을 이렇게 표로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앞에 그 개념들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으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인지적 아까 전에 그 피아제가 이야기한 그 인지적 과정에서의 개념들, 피아제의 개념들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아이가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자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처음에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도식이 개가 있었던 거죠. 개. 근데 개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큰 개다 그러는 거죠. 뭐예요? 아까 전에 피아제의 개념에서 네, 이런 도식을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적용해 본 거죠. 바로 동화죠. 동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저건 개가 아니고 사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뭡니까? 기존에 있던 도식을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도식을 생성한 것. 바로 조절이죠, 조절. 네,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와 조절 간의 그런 과정을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인지적 불일치가 있었겠죠. 큰 개야 동화를 했는데 인지적 불일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화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 불평형한 상황을 평형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 저거는 아니고 사자야 조절을 하자 조절. 그래서 이러한 적응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을 이렇게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그런 적극적인 존재이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사자라는 도식이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구성했죠. 조직을 했죠. 적용을 했고 근데 조절을 해서 그게 아니라 사자야 했더니 그거를 보고 아이 나름대로 저게 개랑 사자는 다르구나. 이거를 조직화해서 새로운 도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저건 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식을 적용하는 동화와 그걸 조절하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피아제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피아제는요, 아동의 초기 사고 발달, 인지 발달을 끊임없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화와 조절. 즉, 처음에는 아이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적용하면서 동화를 통해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절해 가면서 새로운 도식을 생성하거나 혹은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달이 된다. 동화 조절 그리고 적응의 과정에 통해서 아동의 인지 구조가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경험 세계, 이해 세계, 이해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조율된 사고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이제 바깥 세계, 어떤 대상, 우리 주변의 사물과 물질, 환경, 이런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경험에서 좀 더 조율된 사고로 변화해 가면서 좀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관계로 외부 세계와 자기의 어떤 정신 모델 간의 예측 가능한 관계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조절을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가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아제는 아동이라는 존재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존재, 자기네 어떤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존재로 이제 본 것이죠. 우리 책에서는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놀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죠. 우리 책 132페이지. 네, 여러분 한번 그 부분 가볼까요? 132페이지. 거기서 보면은 이제 구성놀이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아이들의 구성놀이. 구성놀이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징화하면서 무언가를 구성해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블럭을 이어 붙여 가지고 자동차 길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마을을 만든다든지, 아니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제 블럭으로 집을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구성해가는 상징적인 어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어떤 그 매체를 가지고 구성해가는 거를 이 구성놀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놀이는 놀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트 형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는 비행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죠? 비행기를 가지고 놀 때는 그 물질을 그대로 탐색하죠. 그래서 그 물질 대상, 비행기의
비행기의 특징,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행기를 날리고 놀면서 파악하게 되고 그 비행기가 나는 원리들도 이해해보게 돼. 여러 번 날리면서 이해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를 직접 가지고 있는 나무와 그리고 종이로, 대나무와 종이로 이 비행기를 만들죠. 구성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놀았던 이 순간을 동화가 지배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 지배적인 순간은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구성한다. 만들려고 할 때는 기존의 것을 가지고 대입해서 동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 과정에서는 실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날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가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아가지? 어떻게 하면은 더 긴 비행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구성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놀이가 아닌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구나. 아이들은 놀면서 실험과 탐구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놀이인 것과 놀이가 완전히 아닌 것을 정말 구분하기 어렵구나. 이 어느 선상에 있구나. 그냥 순수하게 어떤 동화가 지배적인 어떤 순간에서 또 실험과 탐구가 심오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또 순간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 긴 스펙트럼 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유의적인 어떤 동화의 순간, 그리고 조절, 적응과 같은 어떤 실험과 탐구의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더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이런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탐구를 한다, 실험을 한다는 것을 이 이하제 이론을 통해서 우리 책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주의자들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지 발달적 측면들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삐아제 같은 경우는요,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하는 어떤 놀이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놀이가 또다시 이 인지 발달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총 이제 4단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죠?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첫 번째는 영아기에 속합니다. 출생에서 2세까지.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어린이집이 있죠.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각 운동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감각 운동기. 감각 운동기에는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감각적인 놀이를 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런 촉각, 미각, 그리고 어떤 소리, 청각, 그리고 시각, 이 모든 온 오감각을 통해서 이 주변의 사물을 탐색하고 이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놀이를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가지고 느껴보는 느끼고 실험해보고 탐구해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아기 때 아이를 키워보면은 아이들은 이 부엌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또 위험하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서랍에 있는 걸 다 꺼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지고 빨아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놀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놀이해요. 아이들은 이제 동화책을 피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동화책, 영화기에는 그런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들보들한 느낌, 그 안에 뭐 매끈매끈한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감각적 자극들을 주는 그런 영화기 놀잇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 그리고 감각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아이가 이런 뮤직박스 소리를 듣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고 그리고 숨겨놓은 놀잇감을 찾고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구나 그러면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이후에 스위치를 누르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합니다. 숨겨놓은 놀잇감을 찾는 것. 네, 이거는 어떤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숨겨놓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내 시각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전에는 눈에 보여야지 그것이 존재하는 거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사고의 어떤 발달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지적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대상 영속성.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인지한다면 숨겨놓은 놀잇감.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깍꿍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숨었다가 깍꿍 하면서 보이는 것. 그럴 때 아이들은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보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근데 다시 숨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그런 인지 능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공을 가지고 있다가 컵에 딱 넣어요. 공이 있다가 컵으로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처음엔 아이가 이 안에 공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딱 덮어 놓으면 이 컵을 딱 들춰냅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컵에 의해서 이 공이 가려졌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구나. 이걸 이제 대상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 영속성은 이후에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상징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어떤 표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블럭이 있었잖아요. 상징놀이는 그거였잖아요. 블럭을 가지고 그 블럭의 실체가 아닌데 어떤 거를 표상해내잖아요. 상징적으로. 아까 길처럼. 그죠? 그건 뭐예요? 이 블럭을 가지고 이 블럭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연, 모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방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상황의 그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이후에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것. 그게 상징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특징인 거죠. 지연해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이후에 모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블럭을 가지고 뭐 전화하듯이 여보세요? 전화기가 되기도 하고 상징을 하잖아요. 그 이것이 혹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연 모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는 상황을 벗어나서 지연 모방하게 되는 상징 놀이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영화기의 이런 대상 영속성 그리고 대상 영속성에서 지연 모방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징 놀이가 가능해지고 이 상징 놀이는 나중에 나오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왜냐? 상징놀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 있지 않은 거를 상징화하고 표상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해내고 있고 표상해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어떠한 그 대상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2세에서 7세가 되면 2세에서 7세 이 시기는 이제 유아기라고 할 수 있죠. 초등 2학년까지예요. 초등 2학년. 그죠? 7세는 만 7세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징놀이를 할 수 있게 되죠. 상징놀이. 상징을 이용해서 감각 운동기에 배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때도 이제 자기중심적이지만 여기까지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기 피아제 학파가 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꼭 자기중심적이지는 또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상징을 이용해서 상징놀이를 하죠. 상징놀이. 상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어. 언어라는 건 뭐예요? 상징적인 그 상징화하는 거죠. 상징화.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로 혹은 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상징적인 표현인 말과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를 이 놀이와 교육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시험 문제로 인지발달 특징을 냈는데 많이 틀렸던 부분이 이 상징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헷갈려 했어요. 추상적 사고는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네, 추상적 사고.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추상적 사고이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거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가설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데,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어서. 근데 다시 앞으로 와서 유아기가 되면 이 시기를 이제 전조잡기라고 하는데, 이 전조잡기의 유아들은 상징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역할놀이도 하죠. 역할놀이는 뭐예요? 가설적인 상황이에요. 가설적인 상황. 그래서 상황을 상상해서 그 상상한 가설적인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 게 역할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이 역할놀이가 이후에 하는 또 추상적 사고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놀이는 피아제의 놀이 구분에 의하면 이 상징놀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지만 피아제는 처음에는 이제 감각운동기에 하는 감각적인 놀이, 그리고 이제 유아기에 할 수 있는 이제 상징놀이,
놀이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징놀이를 나누어서 구성놀이. 그러니까 상징화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구성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징놀이 안에 구성놀이를 넣고 또 상징놀이의 또 다른 놀이로 이 역할놀이를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즉 역할놀이도 어떤 가상적인 상황에서 상징적인 가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징적인 사고 안에서 역할을 자기가 마치 뭐 엄마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어떤 가설적인 상황에서 놀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징놀이의 두 갈래로 구성놀이와 역할놀이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아기의 영아기의 놀이라면 영아기의 놀이의 특징이라면 이 시기는 이제 유아기에 많이 놀이하는 그 특징으로서 이제 상징놀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각놀이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유아기, 초등 저학년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다가 이 놀이가 더 또 발전해서 더 나아가서 규칙 있는 게임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기를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이 모든 놀이를 다 하지만 특히나 이 규칙 있는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조작기의 특징으로 이 상징적 사고, 상징놀이, 그런 이야기가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조작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제 피아제가 이름을 지었죠. 그 이유는 조작 전, 그러니까 논리적인 조작을 하기 이전 단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인 조작이 있기 이전 단계,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이렇게 조작하기가 아직은 힘든 단계다. 그래서 이 가역적 사고 같은 거, 논리적인 추론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 조작을 하기 전 단계이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거스르는 가역적으로 거슬러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이런 사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실험이 비커에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아이 눈 앞에서 이렇게 하나는 넓은 또 비커에 옮겨 담고 또 하나는 좁은 비커에 담았어요. 그럼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게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똑같은 물의 양을 있는 거를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면 물의 양은 결국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높이는 이게 더 높아졌죠. 그러면 전 조작기의 아이들은 어떤 게 더 양이 많냐고 물었을 때 이전의 상황으로 가역적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 상황에서 이게 더 많다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전조작기의 시기의 아이들은 가역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추론이 아직은 불가능한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보존 개념. 이것이 양이 보존되어 있구나.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탈중심화, 자기중심적에서 탈중심화를 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조작기 시기 이제 초등 2학년까지는 이런 사고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너무 제가 필기를 많이 해서 다음 장 넘겨서 더 그 구체적 조작기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제는 앞에서 전 조작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사고도 좀 더 논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보니까 서열화, 유목 개념도 발달.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잖아요. 어떤 거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의 하위 범주로 뭐 장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장미가 있고 뭐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목 개념 그리고 서열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발달하기는 이 시기부터 이제 발달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아제가 이제 인지 발달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서히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의 인지 사고의 특징이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고학년에 속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부터는 좀 더 뭐 사회 정치, 뭐 혹은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과를 보면은 그런 아이들의 이제 인지 발달의 특징들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이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룰 수 있는 게 이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설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과학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 피아제의 이런 인지 발달적 특징에 따라서 이 놀이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놀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이들의 놀이의 어떤 발달적 특징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